난 이제 런던에서 새 출발할 거야. 내가 진 빚이랑 수술비는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알아서 갚아봐. 참고 살면 언젠가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시어머니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모아두었다던 그 귀한 돈을 시누이의 포르쉐와 혼수를 해주는데 몽땅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남편은 옆에서 속 편하게 귤껍질이나 까며 무심하게 뱉었다. 엄마도 이제 늙으셨잖아. 우리 집 들어와서 사시면 서로 좋고 딱이지 뭐. 그 순간 나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영국 지사로 3년간 파견을 떠난다는 발령 확인서에 차분하게 서명을 했을 뿐이다. 진정한 복수는 악을 쓰며 싸우는 게 아니다. 그들의 삶이 나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그 하이힐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열쇠를 도어록에 꽂은 채로 멍하니 서서 반짝이는 붉은색 에나멜 키리를 10초가량 응시했다. 밑창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굽에는 흠집 하나 없었다. 신발 안창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이탈리아어 로고가 금박으로 박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3년째 신고 있는 내 검은색 플랫 슈즈를 내려다보았다. 가죽은 이미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오른쪽 신발끈은 지난달에 끊어져서 내가 직접 꿰매시는 것이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불길한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민호 씨가 그럴 리 없어. 나는 열쇠를 뽑고 최대한 인기척을 죽이며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왔다. 홈쇼핑 채널 특유의 톤이 한껏 올라간 쇼호스트의 목소리였다. 무릎 관절엔 역시 이 제품이죠. 하며 과장된 멘트가 쏟아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나를 등진 채 TV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왔니? 어머니가 건조하게 물었다.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가방을 식탁 의자에 내려놓으며 곁눈질로 다시 현관의 붉은 구두를 훔쳐보았다. 사이즈는 235mm, 내 발은 245mm다. 아가씨 왔어요. 내가 물었다. 그래, 어머니는 여전히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방에서 옷 입어보고 있다. 웨딩드레스 삽 갔다 오는 길에 거기에 어울리는 구두도 산 모양이더라. 나한테 먼저 보여준다고 들고 왔어. 아, 시누이 민정 아가씨의 것이구나.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목구멍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린 듯 숨이 막혀왔다. 그 구두의 브랜드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 브랜드를 안다. 3년 전 회사 송년회 경품 추첨에서 그 브랜드의 30만 원짜리 상품권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고작 열쇠고리 하나 살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상품권을 동료에게 팔아 새 식구 찜질방 값을 마련했었다. 저 구두라면 못해도 150만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생수병을 꺼내는 손끝이 저릿했다. 뚜껑을 비틀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찬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 때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민정 아가씨의 목소리는 꿀을 탄 소주 같았다. 겉은 달콤해서 혀가 아릴 정도지만 그 밑에는 알 수 없는 독이 깔려있는 듯했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처음 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선에는 진주가 아라리 박혀있고 허리에는 굵은 새틴 리본이 묶인 우아한 옷이었다. 맨발의 발톱에는 현관의 구두와 똑같은 붉은색 페디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응, 방금 퇴근했어. 내가 대답했다. 언니 고생 많으시네요. 그녀가 생긋 웃었다. 입꼬리는 완벽한 각도로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소파로 걸어가
어머니 옆에 털썩 앉았다. 엄마, 이 원피스 어때? 드레스샵 실장님이 웨딩드레스 계약 기념으로 선물해 준 거야. 서비스치고 괜찮지? 곱다. 고와 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오늘따라 어머니는 화장을 곱게 하고 있었다. 눈썹도 진하게 그리고 입술에는 평소 잘 바르지 않는 오렌지빛 립스틱까지 발라져 있었다. 2년 전 민호 씨가 승진했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구두도 내가 딱 찍어둔 걸로 샀어. 현관에 있는 거 봤지? 엄마 어때요? 얼마 줬는데? 할인받아서 168만 원. 민정 아가씨는 그 액수를 마치 오늘 날씨 참 좋네라고 말하듯 가볍게 내뱉었다. 생수병을 쥔 내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다. 168만 원, 내 2달치 식비와 맞먹는 돈이다. 그래 잘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은 일륜지대사인데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되지. 좋은 거 해라. 고마워. 엄마, 민정 아가씨가 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어깨에 얼굴을 비볐다. 32이나 먹은 여자가 마치 18 소녀처럼 애교를 부렸다. 나보다 4살이나 어린 시누이.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나 이방인이었으니까. 지원아, 어머니가 불쑥 나를 불렀다. 냉장고에 사골국 있으니까 좀 데워서 내와라. 민정이 아직 저녁 안 먹었다. 네, 어머니, 나는 몸을 돌려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투명한 밀폐 용기에 담긴 사골국이 보였다. 편의점 라벨이 붙어있는 시판 제품이었다. 냄비에 국을 붓고 가스불을 켰다. 파르르니 타오르는 불꽃 너머로 모녀의 대화가 들려왔다. 근데 엄마, 결혼식 피로연식 때는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얘기해뒀어. 그럼 외단비는요? 시댁에 보내는 거. 그것도 다 맞춰놨다. 3천만 원이면 섭섭지 않게 보냈다고 할 거다. 3천만 원, 국을 젓던 국자가 허공에서 멈췄다. 3천만 원의 예단비, 168만 원짜리 구두, 거기에 얼마인지 모를 웨딩드레스와 원피스, 호텔 피로연 비용, 신혼여행 경비.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모처럼 관자놀이에 박혀왔다. 지원아, 국 아직 멀었니? 다 됐어요. 어머니, 나는 국그릇을 쟁반에 받쳐 식탁으로 날랐다. 민정 아가씨는 이미 수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도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둘은 딱 붙어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모녀 사이 같았다. 새언니도 좀 드실래요? 민정 아가씨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호호 불며 물었다. 오늘 국물이 꽤 진하네요. 전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오늘 점심시간에 긴급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편의점 삼각김밥 반쪽을 겨우 우겨 넣은 게 전부였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내 위장은 텅 빈 비닐봉지처럼 쪼그라들어 위산 때문에 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저 사골국은 먹고 싶지 않았다.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참, 언니, 민정 아가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한테 들으니까 요즘 전셋집 알아보신다면서요. 네. 괜찮은데 좀 찾으셨어요. 요즘 강남 쪽 전세가 말랐다던데 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거려. 3억,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고 마디는 굵어져 있었다. 약지에 낀 결혼반지는 큐빅이 빠져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7년 전 민호 씨는 내게 프로포즈하며 말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더 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꿔주겠다고. 그게 벌써 7년 전이다. 아직 보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천천히 보세요.
급할 거 뭐 있나? 민정 아가씨가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어차피 언니 연봉도 높으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금방 구하겠죠. 엄마가 항상 그러시잖아요. 우리 집에서 새언니가 제일 능력 좋다고. 외국계 기업 과장님이신데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가에 국물을 살짝 묻힌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나를 칭찬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민정아,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국 다 먹으면 구두 상자에 잘 넣어라. 현관에 걸리적거리게 두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나는 돌아서서 싱크대 개수대로 향했다. 설거지통에 물을 틀자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때렸다. 감각이 무뎌지는 기분이었다. 등 뒤에서 어머니와 민정 아가씨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텔, 북해, 시댁 식구들, 단어들이 띄엄띄엄 귀에 꽂혔다. 나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회사 내부 메일함을 뒤적이고 있었다. 런던 지사 파견 근무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벌써 3번째 열어보고 있었지만 본문을 읽지는 않았다.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베개 밑으로 밀어넣고 눈을 감았다. 자는 척을 하기 위해서였다. 발소리가 비틀거리며 침대까지 다가왔다. 서랍을 여는 소리, 옷을 벗어 던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매트리스가 한쪽으로 푹 꺼지며 그가 내 옆에 누웠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정체불명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향수 냄새였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무향 바디로션만 쓴다. 지원아, 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는 거 다 알아. 그가 등을 돌려 누우며 웅얼거렸다. 오늘 거래처랑 마셨어. 좀 과했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눈을 떴다. 천장 한 구석에 간 실금이 눈에 들어왔다. 안방 문 쪽에서 창문 쪽으로 길게 뻗은 그 금은 2년 전 지진 때 생긴 것인데 아직도 수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였다. 민호 씨. 응. 어머님 언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 그가 잠시 침묵했다. 며칠 사이겠지. 민정이 시집 가면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잖아.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럼 지금 사시는 집은? 어머님 지금 사시는 그 빌라 말이야. 나는 최대한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며 물었다. 파는 거야? 아니면 전세 놓는 거야? 아마 당분간은 그냥 비워두실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니? 뭐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회색 티셔츠 위로 날개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진다. 위장이 약해서 뭘 잘 먹지도 못한다. 민호 씨, 하나만 물어볼게. 뭐를? 어머님 노후 자금 얼마나 남으셨어? 그의 등이 움찔했다. 갑자기 그거네. 아니, 그냥 우리 요즘 전세 알아보고 있잖아. 어머님 모시고 살려면 좀 더 큰 집이 필요할 텐데 어머님 자금이랑 합치면 대출 없이 갈 수 있나 해서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난주에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챙겨드리다가 우연히 서랍 속에 있는 통장을 보게 된 것이다. 잠겨있지도 않은 협탁 서랍이었다. 신분증 사본을 찾으려다가 손끝에 통장 모서리가 걸렸다. 나는 1초 정도 망설이다가 통장을 펼쳤다. 잔액 47,823원. 제대로 된 삼계탕 2그릇도 못 사 먹을 돈이었다. 불과 3달 전 어머니는 민호 씨와의 통화에서 내 노후 자금으로 2억 넘게 모아놨으니 너희는 신경 쓸 것 없다고 큰소리 치셨었다. 2억, 그 2억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민호 씨의 목소리가 베개에 파묻혀 웅얼거렸다.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어떻게 알아서 하는데? 그냥 민정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요즘 걔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하잖아. 신경 쓰게 하기 싫어. 민정이. 또 민정이. 나는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의 실금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았다. 진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토요일이었다. 민호 씨는 어머니의 무릎 검사를 위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며 나갔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집에서 쉬라고 했다. 나는 더 고집부리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가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민정 아가씨가 두고 간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유백색 고급 카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나는 청첩장을 집어들어 뒷면을 보았다. 호텔 약도와 날짜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정중히 모십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S 호텔. 강남에서도 비싸기로 소문난 5성급 호텔이다. 검색해보니 하객 식대가 1인당 15만 원부터 시작이었다. 꽃장식 비용만 최소 2천만 원이 넘는 곳이다. 2천만 원, 거기에 드레스, 구두, 반지, 신혼여행, 예단비. 나는 청첩장을 테이블 위에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났다. 나프탈렌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였다.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둑한 방에 불을 켜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통장은 지난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옆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봉투를 열자 은행 입출금 명세서 뭉치와 손으로 쓴 메모지가 한 장 나왔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민정이 혼수 및 결혼 비용 명세 합계 2억 1230만 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몸속에 무언가가 툭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2억 1230만 원. 전부를 민정이에게 쏟아부었다. 결혼 자금으로. 나는 메모지를 봉투에 구겨넣고 다시 서랍 깊숙이 쑤셔 박았다. 내 동작은 아주 느렸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방을 나와 다시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청첩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비웃듯 반짝거렸다. 정중히 모십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나조차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친 사포 2장을 문지르는 듯한 메마른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온 건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켜놓은 TV를 보고 있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현관으로 마중 나가지 않았다. 지원아, 거기서 멍하니 뭐하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 좀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라. 한우 갈비다. 어머니의 양손에는 묵직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백화점 지하 식품관 로고가 찍힌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였다. 나는 일어나서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팔을 잡아당겼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냉장고에 갈비를 넣으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셔야 한대. 민호 씨가 거실에서 대답했다. 관절이 너무 많이 닳아서 더 미루면 걷기 힘들어진다고. 수술비는 얼마나 든대요?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수술비 600에 입원비, 간병비까지 하면 최소 800만 원은 깨질 것이다. 800만 원, 민정이에게 들어간 2억 1천만 원 속에는 내가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셨다. 어머니. 응. 수술비 말인데요. 혹시 모아두신 돈은?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경계심. 분명한 경계심이었다. 내 돈이 뭐 어때서? 아니, 전에 2억 넘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다 썼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마치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말하는 투였다. 민정이 시집 가는데 보탰어. 전부 다요. 얼추 그렇다.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피하지 않고 나를 마주보았다. 출가 외인이라는데 시집 갈 때 빵빵하게 해가야 시댁에서 무시 안 당한다. 넌 그런 거 모른다. 모른다. 그래, 나는 모른다. 나는 7년 동안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야근 수당까지 챙겨가며 이 집에 생활비를 보탰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넌 모른다는 말뿐이다. 왜 며느리인 나는, 아니 이 집의 물주인 나는 내 피 같은 돈으로 시누이의 호화 결혼식을 대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 수술비는요? 내가 물었다. 무슨 수술비? 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요. 600만 원이라면서요. 그건 누가 내요?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아들이 있잖니. 그 말은 세상의 진리처럼 단호했다. 아들이 있다. 아들이 낼 것이다. 아들. 어느 아들. 내 월급의 3분의 1밖에 못 버는 그 아들. 카드값도 못 메꿔서 매달 내가 리볼빙 막아주는 그 아들. 술에 쩔어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그 아들 말인가. 민호 씨,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는 현관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다 말고 멈칫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 어머니가 2억 넘는 돈을 몽땅 민정 아가씨한테 주셨대. 그래서 지금 빈털털이셔.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이거 누가 내? 민호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지원아, 너 말이 좀 그렇다.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수술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무슨 돈으로? 그가 말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 당신 월급차 할부금이랑 보험료 내고 나면 얼마나 남아?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쿵쿵거리고 있었다. 카드값 내가 내고 있어. 아파트 대출이자 내가 내 관리비, 가스비 다 내 통장에서 나가. 당신이 생활비라고 내놓는 돈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 600만 원을 무슨 수로 낼 건데.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TV 속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박장대소하는 소리가 깡통 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지원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거절하려 할 때마다 율에 나오던 달래는 듯한 그 목소리였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안다. 민호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내가 애쓰는 거 알아. 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니. 내가 벌이가 좋으니 가족끼리 좀 도우면 어떠니. 나는 어머니를 응시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민정이 결혼이 보통 일이냐. 여자한테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이야. 혼수 적게 해가면 시댁 가서 기 못 펴고 산다. 어미 된 도리로 내 딸기 죽는 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럼 저는요. 내가 말을 잘랐다. 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멈췄다. 그럼 저는요. 내가 다시 물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7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내게 보낸 예물은 현금 500만 원과 금반지 한 쌍, 그리고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친정아버지가 수술 받으신 직후라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웠던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했다. 500만 원, 민정 아가씨의 혼수는 2억 1230만 원, 그건 다른 문제지, 어머니가 말했다. 뭐가 달라요? 민정이는 4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잖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아주 가볍고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지원아, 엄마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호 씨가 당황해서 내 팔을 잡으려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만지지 마.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내가 쏘아붙였다. 어머니가 내 돈을 몽땅 털어 당신 여동생 혼수해줬다는 거. 당신도 그거 다 알면서 나한테 입국 닫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이제 내 돈으로 어머니 수술비까지 내놓으라는 거. 강지원,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 진짜 왜 이렇게 돈동거려? 내가 좀 더 버니까 가족끼리 돕는 게 그렇게 억울해? 우리 엄마잖아.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7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다. 뚜렷한 이목구비에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덧니. 나는 그 얼굴이 선량해 보여서 믿음직스러워서 결혼을 결심했었다. 믿음직스럽다니. 이 얼마나 멍청한 착각이었나. 알았어요. 잘 알겠다고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합가하시는 거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민호 씨는 내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주 민정이 결혼식 끝나고 3일 뒤에 이사하시기로 했어. 작은 방 비워두고 계시니까. 그래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어머니와 민호 씨가 뭐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린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민호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그의 등 위로 창밖 네온 사인이 붉게 푸르게 번갈아가며 비쳤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기억들이 뇌리를 스쳤다. 민정 아가씨의 붉은 하이힐, 어머니의 자필 메모, 민호 씨에게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4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는 어머니의 말, 그리고 그 이메일, 런던 지사 파견 근무 제안. 나는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새벽 3시 17분. 나는 회사 메일 앱을 열어 며칠째 열어만 보았던 그 메일을 다시 클릭했다. 시스템이 메일 내용을 읽어주는 듯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강지원 과장님 기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귀하를 런던 지사 파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파견 기간은 3년이며 주거 지원비 및 체류비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달 말까지 해신 부탁드립니다. 3년 런던.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수락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나는 철저하게 연기했다. 적어도 그들 눈에는 내가 바쁜 회사원처럼 보였을 것이다.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당분간 야근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두니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에 늦는지는 관심 밖이었다. 돈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차근차근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은행으로 갔다. 결혼 전 친정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우리는 부부 재산 약정을 했었다. 당시 민호 씨는 섭섭해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성견지명이었다. 내가 결혼 전에 마련해온 낡은 아파트와 예금은 온전히 내 명의였다.
그동안 생활비로 쓴 돈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월급 통장에 남은 돈과 임대 수익은 모두 내 것이었다. 나는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민호 씨가 모르는 새로운 계좌로 옮겼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혼할 때 생활비 목적으로 민호 씨에게 만들어준 4명의 가족 카드가 있었다. 7년 동안 그가 긁어댄 내역에는 골프장, 고급 일식집, 남성 의류 매장 이름이 수두룩했다. 나는 은행 창구에서 그 카드의 정지를 요청했다. 고객님, 가족 카드 해지는 전화로도 가능한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아니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지금 당장 사용 정지시켜주세요. 네, 처리해드렸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초봄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코트 깃을 여미며 거리를 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 씨였다. 여보. 지원아,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자.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집에 계란 떨어졌다고 사오라네. 올 때 한 판 사와. 그래. 세탁 세제도. 저번에 산 거 냄새 별로라고 라벤더 향으로 사오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길가에 멈춰서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웠다. 차가운 밥을 씹으며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네, 강지원입니다. 런던 파견 확정되었습니다. 네, 다음 달 출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 편의점에 들러 계란 한 판과 라벤더 향세제를 샀다. 이것이 내가 이 집에 베푸는 마지막 자비가 될 것이다. 민정 아가씨의 결혼식 날은 눈이 시리게 맑았다. 나는 3년 전 아울렛에서 산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었다. 단정하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옷이었다. 아니, 옷이 그게 뭐니? 어머니가 내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찼다. 시누이 결혼식인데 좀 화사하게 입지 칙칙하게. 전 이게 편해요. 쯧쯧. 하여간 센스하고는 가서 내 얼굴에 먹칠이나 하지 마라. 네, 어머니, 결혼식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로비를 가득 채운 생화 장식만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들어 보였다. 민정 아가씨는 티아라를 쓰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 벗은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발끝에서 168만 원짜리 구두가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나는 하객석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축가가 울려 퍼지고 신랑 신부가 행진을 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피로 연장은 산의 진미로 가득했다. 참치회, 스테이크, 랍스터, 1인당 15만 원이 넘는 뷔페였다. 하지만 나는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었다. 위장이 밧줄로 묶인 것처럼 조여왔다. 새언니, 이브 드레스로 갈아입은 민정 아가씨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왜 아무것도 안 드세요? 오늘 음식 진짜 괜찮은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에이, 그래도 좀 드시지. 이거 다 언니 덕분에 차린 건데. 그녀가 까르르 웃었다. 악에 없는 순진한 말투였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언니 돈으로 차린 잔치상이라는 뜻이겠지. 축하해요, 아가씨. 고마워요, 언니. 참, 엄마 이사는 다음 주 맞죠? 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드리러 갈게요. 네, 행복하세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부디 그 행복이 영원하길. 내가 없을 때 닥쳐올 지옥 속에서도 그 미소를 잃지 않기를. 결혼식 끝나고 이틀 뒤 저녁 식사 자리였다. 어머니는 민정이를 시집 보낸 허전함을 달래야 한다며 거하게 한상을 차리셨다. 내일부터는 아예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실 예정이었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
해물파전이 올라와 있었다. 민호 씨는 벌써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자, 지원아, 너도 한 잔 받아라. 어머니가 술병을 내밀었다. 나는 잔을 들지 않았다. 지원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어머니를 응시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뭐냐? 뜸 들이지 말고 해라. 내일 어머니 이사 들어오시는 거 말인데요. 그래, 네. 방 청소는 다 해놨지. 아니요. 뭐? 저는 내일 집을 나갑니다.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다. 거실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크게 들렸다. 민호 씨가 술 기운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나가다니. 나 영국 가. 내가 말했다. 회사에서 런던 지사로 발령났어. 3년 동안. 뭐? 야, 너 미쳤어. 민호 씨가 식탁을 콱 내리쳤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해? 나랑 상의도 없이. 상의했어. 언제? 지난달에 런던 갈 기회 생겼다고 했을 때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알아서 하라고. 민호 씨의 얼굴이 벌개졌다. 게임하느라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답했던 기억이 난 모양이다. 그건 그냥 한 소리지. 진짜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엄마는? 우리 집은? 내 밥은 누가 챙겨줘?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가 내일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외국으로 튀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버르장머리여.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안방문을 활짝 열었다. 문 옆에는 이미 싸둔 28인치 캐리어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남이라서요.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제 돈은 남의 돈이라 맘대로 쓰셔도 되고 제 노동력은 며느리니까 공짜로 쓰시겠다는 그 심보, 이제 사양할게요. 너 지금 돈 얘기하는 거냐? 치사하게 돈 가지고. 네, 돈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이 집 전세 다음 달 만기인 거 아시죠? 집주인한테 연장 안 한다고 통보했어요. 보증금 반환 받으면 제 목 챙겨서 떠날 겁니다. 나머지 돈으로 월세를 구하시든 길바닥에 나앉으시든 그건 진짜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민호 씨가 고함을 지르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서막일 뿐이죠. 제가 떠난 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너 비켜. 민호 씨,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분노 같기도 했고 공포 같기도 했으며 아주 조금은 후회 같기도 했다. 아니, 후회가 아니다. 그건 당혹이었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전용 현금 인출기가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니 대책이 서지 않는 것이다. 지원아, 우리 말로 하자. 응. 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기어 들어갔다. 너 흥분했어. 나 흥분 안 했어. 내가 차갑게 대꾸했다. 아주 냉정해.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생각이라니, 무슨 생각? 지난 7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슬그머니 피했다.
당신 내가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6시야, 내가 말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아침밥 차리고 7시에 집을 나서 지옥철에서 1시간 시달리며 출근해서 8시 반부터 밤 7시, 8시까지 일해. 파김치가 돼서 집에 오면 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기 돌려. 그 모든 걸 끝내고 침대에 누우면 보통 자정이 넘어. 그럼 당신은? 내가 한 발짝 다가섰다. 당신은 밤마다 거래처 핑계로 술 마시고 들어와서 골아떨어지기 바쁘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당신 토사물 치우고 국물 타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르겠지. 왜냐하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요. 나는 그를 지나쳐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7년 전 내가 시집 올 때 딱 3달 동안만 현모양처 코스프레 하셨죠. 결혼식 끝나자마자 돌변에서는 물 떠와라 과일 깔아 시키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 500만 원씩 내놓으라 하시고 매달 생활비 입금하라고 달달 볶으셨죠.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멍청하게 참았어요. 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나는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안 입고 안 먹어가며 모은 돈을 몽땅 털어서 민정 아가씨 혼수를 해줘요. 2억 1230만 원이요. 그 안에 내 피 같은 연봉 5년치가 들어있어요. 5년치가. 그건 민정이한테. 민정 아가씨한테 준 거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근데 그 돈 주기 전에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안 했죠. 내가 확인 사살을 했다. 왜냐하면 어머니 눈에 나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니까. 내 돈은 박신의 돈이고 내 시간도 박신의 거고 나라는 사람도 박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어머니가 결국 폭발했다. 내가 언제 널 물건 취급했다고 그래. 넌 민호처다. 내가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인 거야. 집안 돈으로 내 딸 혼수 좀 해준 게 뭐가 그리 잘못됐어. 집안 돈이요. 내가 코웃음을 쳤다. 박씨 집안 돈이 어디 있는데요? 그 돈 강지원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지폐 한 장 한 장에 내 피랑 땀이 묻어 있다고요. 당신네 박씨 집안이 나한테 빨대 꽂은 거 말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참.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호 씨에게 내밀었다.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네. 그가 얼떨결에 종이를 받아들었다. 내용을 확인한 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등기권리증 사본이야. 내가 말했다. 이 아파트 내 명의인 거 알지? 살 때 당신 신용등급 낮아서 대출 안 나온다고 내 명의로 받자고 했잖아. 내가 그러자고 했고 민호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 3년 동안 나가 있을 거니까 이 집은 전세 놓을 거야. 다음 주에 새 세입자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방 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호 씨가 악을 썼다. 여긴 우리 집이야. 내 집이라고. 당신 집. 내가 서늘하게 되물었다. 대출이자 내가 내, 관리비 내가 내, 가스비 전기세 다 내가 내. 당신이 이 집에 보태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당신 집이야. 나 내 남편이잖아. 그래 남편이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 단 한 번도 나는 캐리어를 끌고 그를 지나쳤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손에 쥐어진 등기권리증 사본만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식탁 옆에 서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참, 어머니여. 내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무릎 수술비 680만 원,
전 안 낼 겁니다. 아드님 있잖아요. 끔찍이 아끼시는 그 아드님 보고 내라고 하세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지며 창백한 불빛이 쏟아졌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호 씨가 쫓아온 것이다. 지원아, 강지원. 거기서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다시 얘기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더 할 얘기 없어.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지원아, 내가 다 고칠게. 앞으로 술도 끊고 돈도 열심히 벌게. 제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섰다. 문 밖에선 민호 씨의 몰골은 처참했다. 머리는 까치집이 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으며 셔츠 자락은 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눈시울과 코끝이 붉게 달아오른 것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민호 씨요. 그거 알아. 나 한때는 당신 정말 사랑했어. 그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한때는 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닫힌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내 흐릿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눈가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다. 1층, 지하 1층.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울지는 않았다. 그저 웅크린 채 오랫동안 몸을 떨었을 뿐이다. 공항 근처 호텔의 침대 시트는 빳빳했다. 소독약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낯선 향기가 났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이곳의 천장에는 실금이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 씨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역시 민호 씨였다. 나는 무음 모드로 전환했다. 화면에 뜬 부재중 전화 숫자가 계속 올라갔다. 13통, 14통, 15통.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침대 협탁에 올려두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웅얼거렸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많은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민호 씨가 내게 프로포즈하던 밤이 떠올랐다. 품이 넉넉한 양복을 입고 잔뜩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던 그 남자.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원아, 나랑 결혼해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결혼식 날 웨딩카에서 그는 내게 속삭였다. 앞으로 돈은 내가 다 벌 테니까 너는 그냥 예쁘게만 있어줘. 결혼 1주년 때 그는 보너스를 탔다며 근사한 저녁을 사고 스카프를 선물해줬다. 그 스카프는 아직도 내 옷장에 걸려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는 술독에 빠져 살기 시작했고 기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씀씀이는 헤퍼졌다.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카드값을 내게 떠넘기고 나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인 양 누리기 시작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남자는 언제부터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그가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랑이라는 콩깍지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걸까?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다. 지난 7년 나는 너무나 지쳤다는 것, 이제는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런던행 비행기는 오후 2시 출발이었다. 날씨는 잔뜩 흐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탑승구 앞에 서서 탑승권을 만지작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출국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류 가방을 든 비즈니스맨,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시끌벅적하게 웃는 친구들. 민호 씨는 없었다. 그는 어젯밤에만 30통이 넘게 전화를 걸어댔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수십 통이나 보냈지만 나는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공항까지 쫓아올 줄 알았다.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빌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내가 묵는 호텔을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올 용기조차 없었겠지. 나는 픽 웃었다. 너무 희미해서 나조차 웃었는지 모를 정도의 옅은 미소였다. 런던행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넓은 대합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직원에게 탑승권을 건네고 탑승교로 들어섰다. 유리벽으로 된 통로를 지나며 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멀리 서울 시내의 윤곽이 보였다. 저 수많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 어딘가에 내가 7년을 살았던 집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는 창가에 기대어 멀어지는 지상을 내려다보았다. 한강이 은색 실처럼 가늘어졌다. 빽빽한 빌딩 숲이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졌다. 이내 두꺼운 구름층이 시야를 가리며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잘 있어라. 서울. 잘 가라. 박민호. 그리고 안녕. 나의 지긋지긋했던 7년의 결혼 생활. 민호 씨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 언제였을까? 아마 내가 떠나고 사흘쯤 지났을 때였을 것이다. 그는 여느 때처럼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과 컵라면을 집어들었을 것이다. 계산대에서 습관처럼 내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를 내밀었겠지.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 정지된 것 같은데요. 네. 거래 정지 카드로 뜨네요. 그는 멍하니 서 있었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나에게 전화를 걸었겠지만 수신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왔을 것이다. 문자를 보내도 답은 없었다. 내 생일로 설정해 둔 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보려 했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계좌입니다라는 팝업 창만 떴을 것이다. 그제야 머리통을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겠지. 그는 안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어보았을 것이다. 텅 비어 있었다. 화장대 서랍도 서재에 있던 4개인 금고도 비밀번호를 몰라 망치로 부수고 열었겠지만 그 안 역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을 것이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떠났다. 단순한 가출이나 시위가 아니다. 정말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민호야. 거실에서 어머니가 불렀다. 너 방에서 뭐하니? 쿵쾅거리고 난리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서진 금고를 내려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7년, 나랑 7년을 살았으면서 그는 내 금고 비밀번호 하나 알지 못했다. 그 후 박민호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 그 자체였다. 당장 닥친 문제는 집이었다. 아파트는 4명이었고 대출금도 내가 갚고 있었다. 내가 떠나자마자 부동산 중개인이 들이닥쳤다. 다음 주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니 하루빨리 짐을 빼달라는 통보였다. 그는 버텨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덩치 큰 용역 직원들이 찾아와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태도로 퇴거를 종용했을 때 그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쫓겨나듯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차 할부금과 보험료를 내고 나면 그의 손에 쥐어지는 월급은 200만 원 남짓. 서울 하늘 아래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은 없었다. 월세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그는 경기도 외곽에 허름한 반지하 방을 구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 보증금 5천만 원마저 친구들에게 빌리고 은행 대출을 끌어모으고 사촌형에게 사정해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다. 이사하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그는 눅눅한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열고 그들의 새 보금자리를 마주했다. 12평 방 하나, 거실 겸 부엌 하나. 장판은 울어있었고 벽지 곳곳에는 누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부엌이라곤 가스버너 하나 놓을 공간이 전부였고 화장실은 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문에 닿을 만큼 비좁았다. 무엇보다 최악인 건 창문이었다.
천장 가까이에 달린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동굴처럼 어두컴컴했다. 여기가 어디냐? 어머니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보고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라는 거냐? 민호야, 난 못 산다. 내 집으로 갈 거야. 엄마 집은. 민호 씨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의 그 빌라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다. 민정이 혼수 비용이 모자라자 어머니가 덜컥 그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태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어머니는 어차피 너희 집에 들어가 살 건데 그 집 두면 뭐하니라며 호기를 부리셨었다. 이제 그 집은 은행 경매로 넘어갈 처지였고 그들이 믿었던 너희 집은 공중분해되었다. 일단 들어가요. 민호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비 오는데 무릎 더 안 좋아지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욕설인지 한탄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으려다 말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철문이 닫히며 쾅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민정 아가씨가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2주 뒤였다. 일요일이었다. 어머니의 무릎 통증이 극심해져 끙끙 앓아눕자 민호 씨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좀 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못 가. 오빠의 수신기 넘어 민정 아가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다. 그이 며칠 출장 가서 나 혼자 애 봐야 한단 말이야. 너 아직 애 없잖아. 우리 집 강아지 말이야. 푸들인데 분리불안이 심해서 내가 없으면 짖고 난리나. 민호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 그이가 출장 가면서 신신당부했단 말이야. 잘 돌보라고. 얘야, 지금 엄마가 아파서 꼼짝을 못 하시는데 걔가 문제냐? 오빠, 엄마 수발은 오빠 목이지. 민정 아가씨가 딱 잘라 말했다. 오빠가 장남이잖아. 난 출가 외인이야. 시집 온 이상 친정이래. 그렇게 자주 못 가. 전화기 너머로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 뽀삐 짖는다. 오빠 끊어. 엄마 잘 챙겨드리고 나중에 통화해. 뚜뚜뚜. 민호 씨는 끊긴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출가 외인.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였다. 누가 했던 말이더라. 아, 어머니였다. 내가 왜 전 재산을 딸에게 줬냐고 따졌을 때 어머니가 그랬다. 출가 외인이라 시댁에서 기죽으면 안 되니까 많이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챙겨보낸 출가 외인은 이제 걔를 돌보느라 친정엄마가 아파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다. 민정이가 뭐라냐? 이불을 뒤집어 쓴 어머니가 물었다. 개. 민호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바빠서 못 온대요. 뭐가 그리 바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오라고 해. 내가 지 애미인데 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안 와. 엄마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가 가진 돈 싹 다 털어서 줬어. 내 집까지 잡혀서 혼수해줬다고. 근데 바빠서 못 와. 엄마, 전화해. 당장 튀어오라고 해. 민호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후 전화를 꺼버렸다.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이.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반지하 보일러는 툭하면 고장났고 벽에서 스며 나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결국 거동조차 힘들어져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호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출근했다.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장을 봐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 몸을 다기고 마사지하고 약을 먹였다. 모든 일과가 끝나면 자정이 훌쩍 넘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티자 그 역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위경련이 찾아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굴렀다. 불면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무엇보다 성격이 파탄났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기 일쑤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특정 브랜드의 홍삼을 사오라고 고집을 피웠다. 세 군데나 돌아다녀도 없어서 빈손으로 왔더니 어머니가 타박을 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도대체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그가 악을 썼다. 내가 매일 똥 받아내고 밥에다 바치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넌 힘드냐? 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난 안 힘든 줄 알아. 이 햇빛도 안 드는 감옥 같은 방구석에 누워서 송장처럼 지내는 내 속은 어떤 줄 아냐고. 그럼 민정이네 가시든가. 그가 쏘아붙였다. 걔네 집 넓고 좋잖아. 가서 딸한테 효도 받으라고. 걔가 오라니까 안 오잖니. 싫다잖니. 그가 비소를 흘렸다. 그때 엄마가 그 돈 걔한테 다 털어주지만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그 돈만 있었어도 이 곰팡이 굴에서 안 산다고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돌아누워 차가운 벽을 마주했다. 민호 씨는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몇 초 뒤 이불 속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그년 탓이야. 뭐라고요? 다 내 마누라 탓이라고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그 독한 년이 야반도주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어. 민호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니야. 우리 탓이야라고? 엄마가 돈을 다 날려서 그래라고? 내가 무능해서 그래라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침묵만이 그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민호 씨가 나에게 연락을 시도한 건 그로부터 반년 뒤였다. 어머니 수술은 결국 대출을 받아 진행했다. 제 이금융권에서 빌린 돈이라 이자가 살인적이었다. 매달 이자만 50만 원 가까이 나갔고 월세와 생활비,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그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나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전화였다. 전원은 꺼져 있었다. 문자 답장은 없었다. 이메일은 읽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내 친정으로 연락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부산에 계신 어머니는 내 딸은 자네랑 끝났네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으셨다. 내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그가 아는 친구라곤 건너 한두 번 본 사이뿐이라 애 연락처를 알 리 없었다. 그는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나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다. 처음엔 원망과 분노였던 내용이 점차 애원과 사과로 바뀌어갔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우리 다시 얘기하자. 보고 싶어 미치겠어. 너 없이 못 살겠어. 지원아, 제발 부탁이야.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기계처럼 문자를 보냈다. 마치 그래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절박한 종교 의식처럼. 침묵과 고통 속에서 3년이 흘렀다. 내가 서울로 돌아온 건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밖으로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보였다. 나는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비행기 창가에 기대어 무덤덤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내 옆자리에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제임스 윌슨, 영국 지사 마케팅 총괄이사, 그리고 나의 약혼자. 긴장돼. 제임스가 서툰 한국어로 물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기분이 좀 묘해서. 어떤 기분? 3년 전 떠날 땐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거든. 비행기가 멈추고 안내방송이 나왔다. 서울 도착을 알리는 상투적인 멘트였다.
나는 짐을 챙겨 제임스와 함께 비행기를 나섰다.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당연했다. 내 귀국 사실은 회사 인사팀 말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다.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려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강지원 과장님, 회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본사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부동산 처리는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난 3년간 그 아파트는 월세로 돌려놓았고 수익금은 고스란히 내 한국 계좌에 쌓여 있었다. 이제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어 집이 비었다. 나는 이 집을 팔아치우고 이 도시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낼 생각이었다. 중개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러 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 3년 전과 똑같은 구조, 똑같은 마루, 똑같은 벽지. 현관 신발장도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냄새였다. 3년 전 이 집에는 생활의 냄새가 있었다. 섬유유연제 향기, 찌개 끓이는 냄새, 사람 사는 온기. 지금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특유의 냄새만 감돌았다.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적막함. 집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중개인이 말했다. 이쪽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내놓으시면 7억 정도는 받으실 겁니다. 7억, 3년 전 5억 정도였던 집값이 2억이나 뛰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행해주세요. 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졌다. 민호 씨가 소장을 받았을 때 그는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이다. 소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원고 강지원, 피고 박민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읽고 또 읽었으리라. 3년, 꼬박 3년을 기다렸는데 매일 밤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돌아온 이유가 고작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라니. 재판날 그는 깃이 낡아해진 셔츠를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 법원 입구 계단에서 그는 나를 보았다. 나는 아이보리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길게 풀었고 화장은 였지만 생기 있어 보였다. 3년 전보다 피부는 더 좋아졌고 표정은 훨씬 여유로워 보였을 것이야. 그는 넋을 잃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 선 제임스를 보았다. 큰 키에 짙은 네이비색 수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은색 넥타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제임스는 내게 무언가 속삭이며 웃어주었고 나 역시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수만 번 상상했을 것이다. 다시 만난 내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욕을 퍼붓는 장면을. 하지만 내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마치 지난 3년 동안 그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 따위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이. 지원아. 그가 비틀거리며 내게 달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고요했다. 증오도 분노도 아닌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지원아, 나랑 들어가자. 응, 그가 애원했다. 재판 시간 다 됐어. 나는 제임스의 팔짱을 낀 채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시선이 끈적하고 무거웠지만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법정 안, 민호 씨가 빚을 내 선임한 국선 변호인 수준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했으며 재산 형성에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재판장님, 내 변호사가 말을 끊고 일어섰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였다. 원고 측은 이미 상세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원고 강지원의 명의로 매입되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대출 상환까지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흔들어 보였다. 피고 박민호의 월 소득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본인 용돈과 차량 유지비를 제외하면 실제 생활비로 내놓은 돈은 월 50만 원 미만입니다. 반면 원고의 월 소득은 750만 원이었으며 그 대부분이 가계 부양에 쓰였습니다. 그건 또한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증거자료 3호를 보시면 피고의 모친 최순자 씨는 원고가 모아둔 부부 공동자산이역 1230만 원을 피고의 여동생 박민정의 혼수 비용으로 무단 인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민호 씨의 변호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옆에 앉은 민호 씨를 쳐다봤지만 민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팩트인데. 민호 씨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이해 없습니다. 법정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들었다. 원고 강지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며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땅땅땅 경쾌한 나무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민호 씨는 피고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나는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통쾌함. 아니, 그런 것도 없었다. 그저 지루한 서류 작업 하나를 끝낸 기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민호 씨가 앞을 가로막았다. 지원아, 나는 멈춰서서 그를 보았다. 제임스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호 씨를 노려보았다. 제임스, 차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내가 영어로 부탁하자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호 씨를 한번 흘겨보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할 말 있어. 내가 건조하게 물었다. 나.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수만 가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이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사랑한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도 알았다. 너 잘 지내니? 결국 그가 꺼낸 말은 고작 그거였다. 응, 아주 잘 지내. 내가 대답했다. 저 남자 내 약혼자야. 우리 올해 런던에서 결혼해. 민호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늘어졌다. 저 사람 너한테 잘해주니? 아주 잘해줘. 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온기가 실렸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 내가 야근하는 거 싫어해서 주말엔 무조건 같이 여행가, 생일, 기념일 하나도 안 빼먹고 챙겨줘.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무엇보다 자기 엄마 앞세워서 나한테 시집살이 안 시켜. 민호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지원아, 우리 엄마 지금 많이 안 좋으셔. 수술하고 재활을 못해서 거의 걷지도 못해. 민정이는, 동생은 엄마 안 봐. 우리가 반지하로 이사가고 나서는 연락도 끊었어. 애 교육비 든다고 돈 한 푼 안 보내. 나는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다. 인과응보, 사필기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그래서 민호 씨가 마른 침을 삼켰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원아, 내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나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대출비대 허덕이고 병원비에 짓눌리고 회사에서는 눈칫밥 먹으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벼랑 끝에 몰린 그의 처지가 눈에 선했다.
오죽했으면 전처에게, 그것도 약혼자와 함께 있는 전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그 비굴한 눈빛을 보며 나는 아주 오래전 신입사원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민호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며 그를 동경했던 그 순진했던 나를. 지금 내 눈에 그는 더 이상 선배도 남편도 남자도 아니었다. 그저 불쌍한 타인일 뿐. 민호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떠날 때 했던 마지막 말 기억해. 그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한때는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한때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건 과거형이야.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가 희망 어린 눈빛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아마 수표라도 들어있길 바랐겠지. 이혼 판결문 사본이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더 있어. 그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종이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가 당신을 도울 방법은 없어. 민호 씨, 난 당신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거기부터 시작해봐. 당신이나 어머니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지원아. 그가 뒤에서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가 그 자리에 얼마나 더 서 있었는지, 울었는지, 욕을 했는지 모른다. 그건 이제 내 알바가 아니니까. 서울을 떠나는 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공항터미널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제임스와 나란히 걸으며 면세점에서 산 초콜릿 쇼핑백을 흔들었다. 기분 어때? 제임스가 물었다. 좋아,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난 내가 그 사람 보고 많이 화낼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화를 내?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이 있잖아. 그렇지,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미움조차 안 남아. 그냥 무관심이야.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자락을 정리했다. 제임스의 손을 잡고 탑승구로 향했다. 몇 걸음 걷다가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북적이는 공항,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누구 하나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거대하고 무심한 도시. 내가 울고 웃고 사랑하고 증오했던 나의 서울. 나는 잠시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가자. 그래, 우리는 탑승교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지상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하얀 구름 아래로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작게 읊조렸다. 잘 있어라. 서울. 이번엔 정말로 안녕.